다이어트 할 때 보통 칼로리부터 신경 쓰는데요.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 이거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위험한가요? 이 사실은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지는 건 맞죠. 그쵸? 들어오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보다 적으면 체중은 줍니다. 칼로리 분명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이 칼로리의 숫자만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영양 균형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칼로리지만 몸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애가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1g에 9kcal라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2배가 넘는 에너지를 냅니다. 그럼 이 칼로리만 보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찐다고 아예 안 드시거나 정말 최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몸은 지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 세포를 감싸는 막도 만들고요. 지방 끊으면 세포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만들고요.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요.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견과류나 생선, 아보카도 같이 좀 좋은 지방은 오히려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칼로리가 같아도 살이 좀 덜 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혈당입니다. 이 흰 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이 정제됐다는 게 뭐냐면 흰쌀밥은 우리 왜 이 벼에서 이 쌀겨를 다 갈라낸 거잖아요. 다 깎아냈기 때문에 정말 하얀색, 변운까지 다, 신운까지 다 빼낸 하얀 색깔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이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갑자기 많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당을 빨리 치우려고 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막 분비시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요,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이 확 치솟으면 인슐린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 당이 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반대로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칼로리가 같아도 지방으로는 덜 저장됩니다. 혈당을 좀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은 똑같지만 천천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 때문에. 이 실제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식이섬유나 단백질하고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식이섬유와 단백질 풍부한 음식, 그리고 또 좋은 지방을 고르는 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밥 먹고 나면 유독 졸리고 몸이 축축 처지는 이 식곤증 증상은 이거 혈당 스파이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먼저 계속 제가 인슐린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이 돼야 돼요. 어쨌거나 가장 간단한 형태가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얘가 혈액 속에서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액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기만 해서는 쓸모가 없어요. 얘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로 쓰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흰 쌀밥이나 하얀 밀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 왜 수도꼭지 갑자기 열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확 치솟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진짜 그래프 곡선 보시면요, 이 바닥에서 높이까지 쭉 치솟습니다. 이제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많은 당이 갑자기 들어왔네 하고 얼른 치워야겠다라고 누구를? 인슐린을 갑자기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문이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활짝 열리겠죠. 열쇠가 갑자기 많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피 속의 당이 정상 수준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상보다 더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곤두박질 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곤두박질 치는 순간 몸의 기운은 빠지고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저혈당 증세처럼요. 이게 바로 식후에 몰려오는 졸음의 정체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폭이 클수록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죠? 그럼 당이 빠르게 흡수돼요. 혈액 속에 당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또 떨어진 거잖아요. 세포 안에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계 또 땡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가 바로 이 식후 컨디션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저게 최고밥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최고의 밥을 먹는 방법은 최고밥,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이게 이 위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해서 어디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최고 고기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이런 단백질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밥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최고밥대로 드시면 혈당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실제 한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음식인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최고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피 속에는 우리 포도당 많습니다. 그렇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확 들어갈 때 혈액 속에 잘 넣어주려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 바로 10분 동안 걷기입니다. 식사하시고요. 조금만 걸어주세요.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한 바퀴 도시면 훨씬 더 식곤증도 줄이고 건강하게 식사 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식단 바꾸지 않아도 순서와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빵을 좀 건강하고 다이어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빵을 끊어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엄청난 빵순인데요. 아침에 진짜 피곤할 때도 싱크대 위에 맛있는 빵을 어제 사놨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또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빵을 먹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 빵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밀가루도 당연히 많고 혈당 스파이크도 올리고 버터도 많이 쓰고 특히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에 나쁘다, 안 좋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빵을 고르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덜 살찌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빵의 성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이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섞인 빵이 좋습니다. 이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빵을 그 새벽 배송해주는 그런 곳에서 좀 시키는데요. 먼저 호밀빵, 뭐 통밀빵 이렇게 검색해서 쳐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게 뒤에 성분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밀빵, 통밀빵이라고 하지만 뒤에 딱 보시면요. 제일 처음 적힌 게 밀가루, 소맥분이다. 이거는 통밀은 들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성분표에서 가장 앞부분부터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진짜 통밀빵이 아니라 밀가루에 약간의 통밀을 섞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맨 앞에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적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빵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이 호밀가루로는 또 통밀가루로 빵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지 아세요? 저는 뭐 좋아하냐면 이렇게 빵 찢을 때 쭉쭉 찢어지는 이게 보들보들한 그런 애기 엉덩이같이 보들보들한 하얀 식빵 엄청 좋아하는데 이 호밀빵은 그 맛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하얀색 식빵은 먹을 수가 없는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요. 빵만 드시지 말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 빵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이 뭐 달걀, 뭐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거 곁들이면 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아침에 식빵 2장만 딱 드시지 마시고 뭐 하실 때 계란도 하나 삶으시고 요즘에는 아보카도도요. 이렇게 스프레드 바로 될 수 있게 나온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샐러드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하루에 2장 정도로 식빵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빵이라도 아침 공복에 달고 하얀색 빵을 딱 먹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후에 오히려 디저트로 조금 먹거나 운동 전후에 먹으면 포도당의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는 빵 같은 거 언제도 잘 먹냐면요. 운동 전에 먹거든요. 운동 전에 먹으면 그때 먹은 빵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있어요. 특히 막 뭐 버터가 듬뿍 든 소금빵, 뭐 크로와상이다.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아침엔 조금 참으시고요. 활동량이 많은 점심 드신 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이 첨가당 좀 덜 넣은 빵, 버터 조금 적게 쓴 빵 고르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유리합니다. 이 크로와상 만드는 거 아시죠? 층층이 다 버터 발라서 만들고요. 소금빵도 그 아래 버터 조각 넣잖아요. 아마 기름종이 흥건하게 버터 젖어 있는 거 보실 텐데요. 달달한 맘모스 빵이나 뭐 크로와상 소금빵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말씀드렸죠? 드시고 싶다면 활동이 많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곤약이 또 다이어트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곤약밥, 곤약 젤리처럼 곤약 식품 정말 많은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곤약은 분명 다이어트에 유용한 식품이에요.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곤약 떡볶이, 곤약밥, 곤약국수 다 있거든요. 97%가 수분이고요. 칼로리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지만 소화효소가 없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흡수도 안 되고 그대로 우리 몸 밖으로 지나가니까 칼로리도 없는 거예요. 곤약의 글루코만난이 바로 이런 식이섬유인데요. 그러니까 곤약은 포만감은 줍니다. 열량 부담도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 땐 너무 매력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곤약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곤약밥만 먹었다. 반찬도 안 먹고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이 곤약 자체에는요,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다른 식품 안 드시고 곤약밥만 그렇게 드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배만 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만난이 두 번째는 부푸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저귀 같은 거, 애기 오줌 싸면 기저귀 퉁퉁해지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물 없이 많이 먹으면요, 복부 팽만해지죠? 가스 생기죠? 변비 생기고요. 심하면요, 장 막힘 같은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부작용 때문에 공식적으로 곤약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한 끼에 100g 정도, 한 요만하거든요. 요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은 곤약은 주식품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실 때도 보조식품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침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말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 사과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건강하죠. 우리 과일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라.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과일은 좋지만 많이 먹는 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과일이든 과당도 이 포도당도 다 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사과, 포도, 감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다라고 믿는 과일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다 당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특히나 포도나 감 같은 경우에는요, 당 함량이 꽤 높아서 밥 한 공기는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먹으면 안 좋냐, 낮에 먹으면 좋냐,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피 속에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열쇠가 얼마나 잘 듣는지 사람마다 또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이 열쇠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적은 인슐린으로도 당이 척척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열쇠가 빡빡해서 인슐린이 잔뜩 써야 겨우 당이 처리되면 감수성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신기한 게요, 아침에는 감수성이 높아요. 당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저녁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는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아침보다 식후 혈당이 약 17%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먹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건강식이라고 해서 방심해서 양을 많이 드시고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골라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이 많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라도 사과, 배, 자몽, 딸기처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걸 고르면 우리 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결국에는 건강식도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따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술은 영양소가 없는데 왜 살이 찌는 건지 궁금합니다. 술 마시면 살이 찌는 정확한 이유 무엇인가요? 살 안 찔 수 없을까요? 술을 마시면서 살을 안 찌고 싶다. 그럼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은 술을 먹으면 살을 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술 자체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잖아요. 우리 왜 에탄올, 왜 소주가 14도다. 이게 바로 100% 중에 14%가 에탄올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 아시죠? 그 말은 1g당 에탄올의 경우는 약 7kcal를 냅니다. 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에탄올에 불 붙이면 어때요? 잘 타죠? 이 불 붙이면 잘 탄다는 것 자체가 이 에너지를 이 물질이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방이 9kcal니까 에탄올은 7kcal다. 지방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에요.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살 안 쪄. 실제로 성분표 보시잖아요. 칼로리는 있는데 그 안에 든 영양소
성분은요 다 0000 찍혀 있습니다. 즉 영양소가 없다라는 말과 칼로리가 없다라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술은 영양소는 없어요. 먹어도 영양가 하나 없다는 말인데요. 칼로리는 있습니다. 살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로 소주 이런 거 마시면 되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다. 제로 소주 드시면 취하죠. 에탄올 있다는 소리예요. 에탄올 아까 말씀드렸죠? 1g에 7kcal 살찝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제로냐? 원래 소주에 에탄올 쓰고 그 특유의 에탄올 맛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당을 썼어요. 예전엔 과당 같은 거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로 소주는 이 과당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첨가당, 그쵸? 첨가당을 집어넣어서 당 부분만 제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만큼 나가던 칼로리만큼은 줄였지만 결국엔 에탄올이 있으니까 제로 소주 마셔도 취하고 칼로리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꼭 뒷부분 보시고 성분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또 술배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게 술이 문제가 뭐냐면 이 술이요 안주의 지방 축적을 좀 부추깁니다. 촉진하거든요. 우리 몸은 에탄올을 독으로 인식해서 가장 먼저 분해하려고 해요. 독이 들어왔으니까 맨날 먹던 음식은 잠깐 너 기다려 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뭐 같이 먹은 지방, 단백질 잠깐 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대로 우리는 먼저 술부터 분해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술 저녁에 드시잖아요. 술 드시고 주무시죠. 그러면 술 분해하고 탄수화물, 지방 분해한 다음에 얘네 쓰이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니까 다 뭐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술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 희한하게 술 많이 먹고 나면 특히 안주가 계속 들어가요. 저 평소에 되게 소식하는데 이 술만 먹으면 끊임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술은 식욕까지 자극합니다. 이 알코올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줄여버리고요 식욕을 키우는 그렐린은 자극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소주 한 병이 약 320에서 400kcal 되거든요. 여기에 무제한 흡입하는 안주까지 더해지니까 당연히 술 드셨다 그러면 술 드시면서 살 안 찌고 싶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같이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수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숙취의 주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술에 에탄올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탄올이 몸에 들어가면요 간에서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이 물질이 독성이 강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도 빨개지고요. 이 머리 지끈거리잖아요. 이거 술 마시고 나면 이 두통도 일으키고요. 위장을 자극해서 메스껍게 하고 구토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얘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 DNA에 손상도 주고요. 염증 반응도 일으켜요. 그래서 왜 우리 술 마신 다음날 몸살 난 것처럼 막 온몸 막 다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독성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야 이 숙취가 풀립니다. 그럼 이 숙취가 도대체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 이 바로 가장 큰 거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사람마다 얼마나 있냐의 차이입니다.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작동하는 사람,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요 이 독성 물질 금방 처리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 사람은 멀쩡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안 되고 쌓이겠죠. 그럼 이게 계속 쌓여있고 아주 천천히 해소가 되니까 숙취도 오래가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충분히 뭐 주사 맞으면 되나요? 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사실은 서양인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 30% 40%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훨씬 더 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빨개지지 않아 나는 좀 술이 강한가 봐 아세트알데하이드 효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굴 빨개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는 안 빨개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효소가 아예 없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신호고요. 빨개지지 않아도 덜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얼굴 빨개질 때까지 마신다 이런 호기는 접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속도거든요. 이 파도 타기 막 하시고 막 드시고 막 머리에 터시고 막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간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독성 물질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을 돌아다니겠죠. 그럼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털어놓기 게임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 줄이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체내 수분량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말 좋은 건 체내 수분량도 유지하면서 물 먹고 배부르겠죠. 술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안주도 조금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먹은 안주도 얼마나 든든하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숙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결국엔 숙취를 결정합니다. 안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안주를 고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면 되겠죠. 천천히 하면 간이 좀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분해하는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안주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무조건 안주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단백질 안주 드시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위에서 소화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위가 있는데 이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위랑 십이지장 연결하는 유문이라는 출구가 닫히면서 알코올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가 흡수가 돼요. 즉,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단백질을 먹었다. 그러면 위에 갇혀있게 되겠죠.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소장 도달 시간이 늦어지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두둑한 날에는요, 고기나 생선에 드시러 가시고요. 좀 얇다 싶으시면, 월급 아직 조금 남았다 싶으시면 두부김치, 달걀찜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특히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든 안주가 진짜 좋은데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나쁜 독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분해하려면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알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런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있는 안주를 먹으면요, 간이 독성을 처리하는 걸 도울 수가 있어요. 이 달걀, 치즈, 두부에 이제 메티오닌 많고요. 달걀은 시스테인도 많거든요. 이 해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고깃집 가면 꼭 달걀찜 팔죠? 달걀찜에 치즈, 폭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머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고기 좀만 시키시고요. 꼭 달걀찜 추가해서 드시는 거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안주 뭐냐?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은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영양소입니다. 아까 단백질이 가장 소화는 오래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은 바로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한 번에 내려가면 쉽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가둬놓고 조금씩 내려보냅니다. 소장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가둬놓기 때문에 알코올이 소장에 내려가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뭐 삼겹살, 치킨 짱이네. 아닙니다. 삼겹살이나 치킨은요, 포화지방이 많아요. 근데 이 포화지방은 간에서 똑같이 부담을 줘요. 그럼 간 입장에서는 포화지방도 처리해야 돼, 알코올도 처리해야 돼,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이요,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냐? 바로 불포화지방입니다. 이 불포화지방 많은 거, 뭐 생선류 굉장히 좋죠. 불포화지방이나 오메가3가 들어있는 뭐 생선구이, 회 이런 것들 전 추천드려요. 특히 오메가3는요,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생긴 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방이라도 치킨, 삼겹살 같은 이런 포화지방보다는 뭐 생선구이나 회, 등푸른 생선 특히 불포화지방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중요하거든요. 이 알코올 분해될 때 비타민 B군 여러 미네랄이 효소처럼 쓰여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소, 뭐 견과류, 굴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회 이런 거 드실 때요, 꼭 상추쌈 싸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술 마실 때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최악의 안주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피해야 되는 정말 안주는요, 가장 피해야 되는 조합은 딱 두 개예요. 짠 국물 안주에 이제 직화로 태운 고지방 안주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꼭 친구들하고 가면 꼭 찌개집을 가더라고요. 이 금액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짠 국물 안주 드시면 안 됩니다. 짠 국물 안주 드실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계란찜 시키시기 바랍니다. 라면, 뭐 짠 찌개 국물이 되게 위험한 이유는요, 사실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술 1리터 드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1.1리터 내보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가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데 짠 국물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에 갈증 더 심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물 대신에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더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짠 국물이 있는 음식은 안주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취해서 막 취하면 입맛이 둔해지면요. 그 계속 졸인 그 짠 국물 또 드시죠? 나트륨 과잉으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겹살, 치킨처럼 포화지방 많은 안주인데요. 근데 삼겹살 어디에 구워요? 직화로 굽잖아요. 그쵸? 이 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지방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방에 간이 쌓여요. 알코올성 지방간 위험 커지죠. 근데 또 직화로 태웠다. 물론 맛은 엄청 있죠. 저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벤조피렌 같은 1군 발암물질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튀김이나 단 음식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즉 포도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만 지방만 드시는 것보다 탄수화물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드시는 건 아니되옵니다. 이 안주로 부족한 칼로리 막 더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거 땡기셔도요 조금 참아주시고요. 당이 많은 안주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주는 신선한 걸로 적당하게 좋은 안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그 해장 음식 어디까지 도움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숙취 해소제를 잘 쓰고 해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숙취 해소제를 먹었기 때문에 술을 더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마법같이 막 숙취 해소제 먹으면 술이 안 취해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항상 먹습니다. 맥주 2잔만 먹어도 꼭 숙취 해소제 먹어요. 맥주 1잔은 안 마셔요. 1잔 먹으면 정이 없어서 최소 2잔 먹을 때는 꼭 먹습니다. 이 숙취해소제 왜 좋냐 생각해보면 과학적 근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숙취해소제 딱 하면 생각나는 물질 바로 헛개나무 추출물이죠. 이 헛개나무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이 UCLA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알코올에서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람의 경우도 했는데 다른 실험에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더 빨리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없다. 혈중 농도 더 빨리 감소 안 한다. 하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무력감 같은 일부 수치 증상은 좀 완화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진 않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먹어보니 저한테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성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밀크시슬도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요.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간질환 보조치료제로 쓰여왔어요. 즉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한 헛개나무 추출물처럼 뭐 즉각적인 숙취 해소보다는 장기적으로 간 건강 관리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들어있는 뭐 타우린, 비타민 B군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은 거의 필수 품목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데요.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B군은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는 이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멀쩡해지는 약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대사를 돕는 보조 성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해장 음식도 좀 비슷해요. 사실 황태국이나 콩나물국처럼 수분, 아미노산, 비타민 많이 든 음식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황태에는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아미노산 풍부하죠. 콩나물에는 아세트알데히 분해 돕는 아스파라긴 들어있죠. 다만 말씀드렸지만 짜고 맵다. 그럼 위에 자극이 가겠죠? 탈수를 부르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 이거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좋은 건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술 드시기 1시간 전 정도 전에는 드시는 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가장 확실한 이 숙취 해소법은 질 좋은 안주로 천천히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죠? 편의점 가면 숙취 해소제 진짜 많잖아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2+1을 삽니다. 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만 먹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려고 사는데요. 근데 제가 꼭 보는 건 있어요. 아무리 2+1을 하든 1+1을 하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를 꼭 봐요.
성분표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가격이 뭐 저렴한 것들은 사실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헛개나무 추출물이 들어있는지 하고 비타민 B9는 반드시 필수품으로 반드시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미노산류가 들어있는 거를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아미노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 가지 성분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고르게 됩니다. 환으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거 있고 젤리로 된 거 있고 병에 든 거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액체로 된 거를 좀 마시는데요. 왜냐하면 액체로 된 게 사실 성분표도 보면 조금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액체로 된 게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액체로 된 걸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뭐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뭐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